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이고요. 오늘 경제성식 퀴즈의 정답은 담합입니다. 담합. 단합 아니고요. 미음 받침. 담합이죠. 최근에는 몇몇 설탕 업체들이 판매 가격 또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경쟁을 할 회사들이 경쟁은 하지 않고 경쟁을 피하면서 가격을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2561 쓰시는 분도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3442 쓰시는 분도 소비자들에게 담합은 비싼 가격으로 부담이 되고 또 공정성도 훼손되기에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를 하는 거죠. 4013님은 담합, 단합 둘 중 어떤 게 맞을지 몰라서 둘 다 보내요. 라고 해서 다 보내주셨고요. 8857님이 아까 러닝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건강을 함께 경제 상식도 풍부해져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지 얼추 한 3, 40분 지난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운데 어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7671 쓰시는 분은 26년도 습관 들이기 중 하나인 성공예감 듣기. 매일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한 달 지키셨습니다. 한 달. 꾸준히 들으시면은 경제 상식이 점점 더 키워져 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이면 큰일 날 뻔했네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하락하던 코스닥이 또 상승으로 급 반전했네요. 최근에 진짜 돈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나 봅니다. 코스닥부터 말씀드리면 1.4% 오른 1180선까지 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3% 오른 5289.4 5289에서 5300선까지는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2%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6.85% 해서 삼성전자 970조, 하이닉스 670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6%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2.5% 쉬어가고 있고 고려아연은 2.9% 올라가고 있고 오늘 비교적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좀 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2.8% 올라가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오늘 한 14%, 아까 장 초반에는 거의 18%, 19% 가까이 폭락을 하던데요. 그 고객사인 사노피에서 개발을 좀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ABL 바이오가 아까 급락을 하더라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이 20%나 급등을 하네요. 시가총액은 이제 9조 원을 바라보는 리노공업이 되고 있고요. 종목별로도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36원, 1436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142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원대 후반으로 가고 있고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아까 현대차 주가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로봇 덕분에, 휴머노이드 로봇 덕분에요. 또 현대차 노조는 이걸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즉각 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이전에 이미 자동차 생산 라인에 또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용 로봇인데요. 국제로봇연맹 최근 5년 통계를 보면요. 해마다 50만 대 안팎의 산업용 로봇이 새로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로봇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순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재밌는 로봇 이야기. 요즘에 진짜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엄청 커졌어요. 네네. 아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직전에 그리고 뭐 이 로봇하고 비교해서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 회장님 회사에서 네. 뭐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그게 뭐 예상보다 뭐 나쁘다. 예상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더 뛰어나면 뭐 굉장히 세상을 바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한 20여 년 전 기억이 나시는 분은 요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시면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초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한 아시모라는 하얀색의 조금 키가 작은 그런 로봇이 나와가지고 그 로봇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특히 춤추는 동작을 보여줘가지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줘서 그 후로 지금까지도 로봇이 새로 개발되면 춤추는 동작을 그렇게 시키죠. 예.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일본의 아시모라는 로봇이 준 충격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로봇을 좀 많이 개발하는 그런 경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 KBS 같은 데서 방송 텔레비전으로 다 보여주고 나면 끝날 때가 되면 애국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애국가 보여줄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뭔가 자랑스러운 산업 장면들, 현장. 뭐 그러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이런 것도 보여주고 꼭 그 산업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제철 제강업소에서 쇳물 나오는 장면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팔이 현란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장면 이런 거 꼭 한 번씩 보여주죠. 그렇죠. 용접 지직하는 네네. 거. 예.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계에서 로봇을 많이 쓴다라는 게 우리가 뭐 언뜻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을 해도 좀 자랑거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게 아니라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용된 산업용 로봇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 현장에서 배치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실용적으로 사용된 것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된 게 최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한 거를 최초로 사용을 하고요. 60년대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개발되자마자 이 뭐 엥겔버거 뭐 이런 사람들이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인가에 설치해서 좀 실용적으로 의미 있게 돈이 되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채용된 데가 이제 자동차 회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량 생산이 돼서 대량 소비가 되는 그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씩 사는 그런 제품 중에 부동산 말고 생각을 해보면 덩치가 제일 압도적으로 큰 게 자동차거든요. 혹시 자동차보다 더 큰 제품이 집에 있으십니까? 뭐 집 밖에 나는 있죠. 예, 나는 뭐 자동차. 요트를 한 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자동차보다 더 큰 제품도 있겠습니다만 요트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빼고 이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네, 자동차니까요. 뭐 예. 나는 뭐 비행기 한 2대쯤 있다 이런 분 잘 그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빼고,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덩치가 제일 큰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무거운 부품, 많죠. 무거운 쇳덩어리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고 조립을 하고 용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의 힘 이상이 필요한 기계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동차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고 더군다나 뭐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퍼진 흐름입니다만 그 포드 뭐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 산업을 20년대 혁신시킬 때 뭐 아예 그거를 뭐 어떤 사상 조류처럼 말해서 포디즘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 이런 말까지도 하죠. 네. 컨베이어 벨트 같은 방식으로 쭉 생산 라인을 최대한 규격화하고 자동화해서 철컥철컥철컥 단위 생산이 반복되면서 조립되는 방식 이런 거를 적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게 일상화된 곳이 자동차 생산 공장이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로봇 작업을 투입하기가 좋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때부터 60년대 초부터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공장을 필두로 뭐 지금은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제조업 현장에 산업용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로봇이 1970년대 말에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도입된 게 최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문병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기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70년대 말에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 자동차를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이미 산업용 로봇을 꽤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이기면서 따라잡으려면 우리도 로봇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용 로봇을 처음으로 도입한 곳이 울산의 자동차 공장이었고 이 문병성 선생님이 조사하신 이 내용을 보면 그때 2대의 로봇을 일본에서 도입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처음
로봇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름도 지어줬대요. 복돌이하고 복순이라는 이름. 예. 우리나라 처음으로 들어온 로봇 두 대의 거의 이름이었다. 강아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전통을 좀 존중해서 예. 요즘 뭐 새로 생산된 로봇은 좀 멋있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온 이름이나 뭐 영어로 된 이름 이런 거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아틀라스 막 예.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새로 개발된 로봇은 한국 회사의 이런 뿌리가 있다라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복돌이 복순이 다음이니까 뭐 복철이라든가 복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복자 좋아요. 예, 이런 식의 막식 이러면 약간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1986년에는 이런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기 위한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도 세워져가지고 연간 한 100대 정도의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운 시점이 1986년이니까 금년이 2026년이지 않습니까? 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산 로봇을 대량 생산한 지도 거의 한 40년 뭐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업용 로봇, 뭐 산업용 로봇이 먼저 개발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로봇이 뭐냐라고 하면 요게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79년, 80년 요 사이에 로봇을 개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후대의 학자들에게, 후대의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최초로 로봇을 개발한 사람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분은 당시 카이스트에서 일하시던 변증남 교수님, 변증남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만든 로봇이 이제 카이잼이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뭐 로봇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돌아가는 기둥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로봇 팔이 하나 달려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집어다가 기계 작업 설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얹은 거를 다시 이제 잡아가지고 딴 데로 옮겨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 팔을 개발하신 게 이제 최초인데, 그때 이 변정남 박사님 연구실, 이 카이스트 연구실이 서울의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 성북구 하월곡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정남 박사님 인터뷰를 보면 이때 이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일본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그렇게 많이 쓴다더라. 이런 게 많이 화제가 될 때거든요. 근데 드디어 한국에서도 로봇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많이 화제가 됐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변증남 박사님 초등학생 딸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로봇을 처음 만든 사람이다라고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그 로봇을 구경하겠다고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만화에 나오는 뭐 그런 로봇을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상한 이 작업용 로봇 팔 한 대만 덩그러니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실망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갔다. 만화 영화가 너무 앞서가긴 하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만화 같은 데 보면 항상 로봇을 만드는 박사님으로 뭐 남 박사나 오. 김 박사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남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 변 박사, 변증남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카이잼을 개발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그 시작은 미약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혼다의 아시모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시절에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의 업체들이 지금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엄청 뒤처져 있고 그런 느낌이죠. 시간을 좀 많이 버린 느낌도 있죠.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5491님이 말하는 로봇도 있다고. 곽재식 작가님. 네, 뭐 요즘에는 로봇에 아니 곽재식 작가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네. 제가 말하는 여기 아주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네. 사람입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람입니다. 로봇이 지금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이 네. 아까 자동차 생산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곳이, 단연적 눈에 띄는 곳이 용접용으로 쓰이는 로봇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에 처음으로 대량 생산해서 배치했던 것도 용접 목적으로 배치했던 로봇입니다. 그것도 위험하니까. 네, 생각해보면 용접이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일정한 품질로 계속 균일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기계를 들고 용접을 하는데 뭐 손이 좀 떨린다라든가 작업을 하다가 잠깐 손이 미끄러졌다라고 하면 용접이라는 게 안 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용접이라는 게 이제 쇳덩어리를 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니까 무게가 무거운 걸 대상으로 하는 일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또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 힘든 점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용접용 로봇을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도 용접용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 또 우리나라에서 잘 생산하는, 많이 생산하는 그런 물건 중에 용접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산업, 그런 분야 뭐 있을까요?
단연 조선이죠. 네, 조선 배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 만드는 현장에서도 이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최고의 좋은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장인급의 이런 실력을 가지신 사람이 이제 직접 용접을 하는 것에 뭐 요즘에 용접 로봇이 따라올 수 없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특히나 좀 거대한 배 같은 거를 조립하다 보면 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 보이는 조그마한 철판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 같은 그런 반복 용접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 그렇죠.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이제 좋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 이런 용접 로봇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용접 작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뭐 조선업처럼 큰 기구에 대해서 용접 작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공간에 이렇게 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용접을 해야 된다라거나 좁은 높은데 공간. 뭐 매달려서 용접을 해야 된다거나 맞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로봇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사람이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편해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일들이 꽤나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좀 뭐랄까요 변화하는 모습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전에 이제 용접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특히나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힘든 용접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간도 좀 커야 되고 그리고 체력도 좀 강한 사람만이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로봇으로 바뀌는 작업들이 많아지면 그 로봇을 조작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으면 용접 작업에 투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많이 든 후에도 뭐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거나 혹은 뭐 과거에는 나는 용접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잔잔한 일을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하시던 분,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뭐 여성 인력들, 뭐 이런 인력들이 용접 로봇을 조종하면서 용접 업무에 투입되는 이런 식의 변화도 로봇 투입으로 인해서 좀 나타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의 뭐 무거운 물체들의 어떤 방향을 바꿔주는 뭐 그러니까 물체를 집어가지고 옮기는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하면 뭐 상당히 이제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로봇으로 물건을 한 군데에서 다른 장소까지 좀 멀리 이렇게 운반을 해주는 물류 분야에서도 로봇이 굉장히 산업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벌써 뭐 몇 년 됐습니다만 조금 이제 이거 로봇에 사용하는 방식이 미래에는 바뀔 거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로봇이다라는 건데요. 사람 옆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 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60년대 초에 뭐 미국 80년대 우리나라에 사용하던 로봇은 로봇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지시한 대로 그 작업을 그냥 무작정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그게 기본 기능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이 옆에 가서 잘못 있으면 뭐 로봇에게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협동 로봇은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면서 그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워가면서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협동을 하면서 사람이 한 손으로 작업을 해주면 로봇이 옆에서 같은 손으로 또 작업을 해주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인공지능을 동원한 기능들을 많이 해준다라고 해서 이런 로봇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뭐 새로이 많이 투자가 되고 더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한데요. 협동 로봇은 이제 협동이 collaboration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영어권에서는 로봇하고 이런 collaboration의 말을 합쳐가지고 코봇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코봇. 예,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제 KBS에서 방영했던 2020 우주의 원더키디라는 뭐 예.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친구 로봇 이름이 코봇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코봇이라는 걸 걸 기억하신다고요? 이게 코봇이라는 말을 보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봇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협동 로봇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협동 로봇은 진짜 로봇 팔 하나 옆에다 이제 딱 박아놓고 쓰는 거고 네. 집채만한 산업용 로봇부터 옆에 있는 딱 팔 하나 있는 로봇 팔까지도.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업용 로봇 하면 이제 로봇 팔처럼 하나 움직이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네. 다리만 놓고 봐도 로봇일 수 있고 네. 왜 하다못해 인형 뽑기 이것도 로봇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크레인 같은 것들. 그런 형태만 따지면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는 약간 로봇으로 안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흔히 이제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그 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팔 모양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떨 때 보면 좀 약간 로봇 같은 느낌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로봇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뭐 머신 컨트롤 MC라든가 머신 가이던스 맞아요. MG 뭐 이런 기능이 붙어가지고 최근에는 그것도 자동화돼서 움직이는 기능이 자꾸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예, 점점 로봇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꼭 필요한 기능인 게 그런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 깊이 1m 깊이로 쭉 이렇게 땅을 파라라는 작업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일정하게 깊이 1m를 어떻게 맞춰서 땅을 파겠습니까? 매번 한 삽 팔 때마다 뭐 누가 자로 재면서 파야 될까요? 사실 그런 것도 작업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로봇이 맞춰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대단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구도 점점 로봇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관절이 달려가지고 팔 모양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로봇이 산업용 로봇 중에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로봇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흔하게 뭐 한때는 이제 로봇이라는 이름도 별로 안 쓰일 정도로 너무나 흔하게 많이 쓰이던 산업 현장의 그런 로봇 비슷한 장치로 AGV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친구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좀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좀 큰 규모의 공장에 가면 애지간히 뭐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필수죠. 네, 물류센터는 필수고 애지간히 큰 공장에 뭐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뭐 규모가 작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심부름이 야 뭐 공구가 뭐 없는데 뭐 저쪽 옆자리에 있는 뭐 이 계장님한테 뭐 좀 받아와라. 예.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심부름하러 가가지고 그런 무거운 공구 같은 거 들고 손수레 같은 거에 싣고 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게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GV라고 해서 보통은 무슨 이런 판때기처럼 생겼습니다. 네모난 판때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주소가 적혀 있죠. 뭐 34번 자리, 57번 자리 이런 식으로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자리로 이 AGV라는 판때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내줄 만한 물건을 실어가지고 번호를 입력하면 그대로 이제 가주는 그런 장치를 뭐 적게는 몇 대, 많게는 뭐 몇십 대씩 공장에 갖다 놓고 뭐 여기저기 작업하는 물건을 주고받는데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능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처음에 AGV가 나왔을 때는 무슨 이제 뭐랄까요 무슨 전철이나 이런 것처럼 네. 정해진 딱 길대로 그대로만 딱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능이 뭐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뭐 당연히 뭐 가다가 사람 같은데 이제 부딪힐 것 같으면 이제 섰다가 간다거나 뭐 이런 기능은 당연히 이제 뭐 쉽게 그렇죠. 추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정해진 명확한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이제 위치를 찾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길을 잘 탐색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기능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좀 더 새로운 경지의 기계다라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AGV라는 말 대신에 AMR이라는 말을 사용하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토메이티드 모바일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물류 로봇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사실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좀 더 많은 판단과 이런 사람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장치로 AGV를 개량을 해서 AMR이라는 로봇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류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AGV, AMR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대규모 물류센터 현장에 가보면 이런 물건 박스 싣고 다니는 이런 물류 로봇들이 뭐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벌떼들이 돌아가는 느낌처럼 서로 어지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옛날엔 다 지게차로 하던 일인데 그렇죠. 이제 AMR이 다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AMR을 아예 이제 지게차 형태로 개발해 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이런 물류 배송 이런 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미국이나 중국에 있겠죠. 미국 회사에서 중에서도 어디에서 제일 이런 물류 배송 이런 거를 아마존이요.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AMR, AGV 이런 물류 로봇 같은 것을 뭐 작년 기준으로 사용 숫자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도 100만 대군이다라고 하면 누구도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라는 느낌을 주는데 아마존에서는 최고의 배송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로봇을 100만 대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한 게 우리나라가 로봇의 전통도 좀 깊고 배송에 대해서도 뭐 규모는 뭐 그런 미국 회사하고 좀 비교할 수준보다는 좀 처진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뭐 어떤 빠른 배송, 택배가 발달한 나라라는 그런 뭐 배달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그런 인상이 또 우리나라에 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AGV, AMR 이런 거를 좀 크게 키워볼 만한 그런 게 조건이 되는 나라인데 맞아요. 아직은 이 정도 규모로까지는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계 산업이 발달한 뭐 창원이라든가 뭐 울산이라든가 뭐 경기도 시흥 같은 데 있는 공장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런 AGV, AMR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 제조업 현장에 다양하게 좀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하. 특히 이제 최근에는 좀 재밌는 게 이 AGV, AMR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싣고 굴러다니는 기계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뭐 국내에서 개발하는 기계도 1톤 이상의 무게도 싣고 스스로 돌아다니는 기계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창원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 중에 옛날에 뭐 탱크 만들던 회사 예. 뭐 이런 데서 AGV, AMR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100대씩 어디에 납품한다. 요즘에는 이제 부산항 같은데 항구에다가 이런 AGV나 AMR 같은 제품을 이제 넣어가지고 항구에는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작업이 항상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물류로 해야 할 만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공급을 하기도 하고 창원에 있던 박격포 만들던 회사에서 예. 마찬가지로 이런 무거운 무게와 이런 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던 이런 기계 제품을 잘 만들던 회사니까 마찬가지로 AGV, AMR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뭐 공급을 하고 확장을 이런 하는 이야기, 거네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AGV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김미지님이 뷔페집에 있는 로봇 같다고, 그리고 최경민님도 서빙 로봇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예. 뭐 원리는 비슷해요. 네, 원래는 사실은 뭐 동일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빙 로봇 같은 게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이렇게 많이 실용화돼서 쓰일 수 있는 이유도 워낙에 이런 AGV 형태로 산업 현장에서 이런 거를 많이 써왔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조업도 또 로봇 산업도 더 먼저 빨리 치고 나간 편인데 국내의 이런 서비스 로봇 중에서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좀 강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시장은 사실은 더군다나 이렇게 B2B 시장은 기업들이 가게들이 물건을 사는 시장은 뭐 브랜드라든가 뭐 과거부터 내려온 어떤 뭐 명성이나 평판 이런 것보다는 가격과 성능 그것만 좀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되게 빨리 치고 들어와가지고 좀 장악을 해나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정학님도 중국산 로봇이 너무 가격이 싸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오진아님이 이번 주는 내내 AI, 반도체, 로봇 이 단어를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듣고 있어요라고. 이 상황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AI, 뭐 로봇 떼놓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고. 다른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또 뉴스 중간에 한번 정리해드리고 곽지식 작가랑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규유착비리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박 성전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작년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소비는 4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셀프 조사 발표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김기온님이 자동차 철판을 조립하는 업체에 가보면 로봇이 용접을 하고 사람은 옆에서 서너 대를 감시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2081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군인이 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8069님은 그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2톤에 가까운 무게 들어올리는 그 주차 대행 로봇도 있다고 그 원리 궁금하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야 이게 로봇 기술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 하나하나 움직이는데 또 그 세부적으로 관절이 많잖아요. 관절. 그렇습니다. 꺾어지는 부분 사실은 거기에서 힘을 내기도 하고 힘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건 어떤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이제 로봇하고 사람하고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죠. 네. 사람은 관절이 있고 관절 옆에 근육이 붙어 있어가지고 근육이 힘을 내는 구조인데, 그죠? 관절 자체가 움직임으로써 힘을 내는 게 로봇이죠. 로봇은 관절 자체가 돌아갑니다. 네. 사람은 관절은 그냥 뼈와 뼈가 맞물리는 부분일 뿐이잖아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로봇은 관절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로봇은 구조가 사람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로봇 특유의 좀 그런 부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른 구조도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융합식이나 공합식 이런 구조도 로봇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대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다수는 이제 전기 모터, 전동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로봇이죠. 근데 우리가 전동기를 이용해서 작동되는 장치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선풍기 날개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로봇팔을 달아놨는데 로봇팔이 선풍기 날개처럼 막 돌아간다라고 하면 되게 곤란하겠죠. 위험하죠. 네, 그리고 뭐 일도 시키기도 어렵고, 그죠? 네. 로봇팔로 작업을 시키려면 그렇게 뭐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딱 이 물건을 집어서 옆으로 옮기려면 물건을 집어 올리는데 45도 정도 움직이고 옆으로 놓는데 한 30도 정도 딱 움직여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 3도만 각도가 달라져도 그죠? 네, 작업이 똑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번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데 선풍기를 가동시켰다가 재빨리 딱 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선풍기가 날개가 5바퀴만 돌아가고 멈추게 해보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못하죠. 옛날에 정말 할인 없을 때 학창 시절에 보면 스톱워치 같은 거 빨리 눌러가지고 10초 딱 맞추기. 10초 00에 맞추기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선풍기 10바퀴만 돌게 하고 멈추기 이런 거 못할 거예요. 못하죠. 그런데 모터에다가 전동기에다가 최대한 다른 부품들을 달아서 막 감속기라든가 엔코더라든가 이런 부품을 달아가지고 모터가 그렇게 전동기가 그렇게 빨리 도는 게 아니라 원하는 각도만큼만 딱 돌고 멈추게 하는 이런 장치들을 달아 놓아서 로봇의 관절들을 만들고 힘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감속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합해 놓은 장치를 흔히 이제 액추에이터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합쳐 놓으면. 네, 뭐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도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뭐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원천 기술이 있고 액추에이터 사업에 진출을 하고 뭐 우리나라 회사가 뭐 중국의 미국의 유명한 로봇 회사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게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일 때도 있어가지고 뭐 액추에이터라는 말도 요즘에는 좀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보통 로봇을 한 대를 만들면 이 액추에이터가 한 20개에서 한 5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갖춘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면 팔다리를 다 만들고 목도 만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좀 기술이고 고가 부품이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 때 그 원가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원가에서 좀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뭐 1, 2위, 2, 3위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액추에이터 값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봇 생산을 꾸준히 하는 회사들 혹은 꾸준히 할 그런 전략이 있는 회사들은 항상 처음에는 로봇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액추에이터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동 모터가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뭐 유압식이나 공합식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저기 버스에 문 열리고 닫히고 할 때 보면 칙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를 불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무슨 쇠파이프 같은 게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버스 문을 움직이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방식이 이제 공합식인데 공기 대신에 이제 기름을 사용하면 이제 유압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유압식, 공합식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전기 모터가 아닌 방식으로 로봇을 구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정밀도가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정밀도도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어요. 오히려 정밀도에서 좀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밀도 문제도 극복하려면 극복할 수도 있는데 좀 그
구조가 일단 복잡한 거.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또 이제 같은 값으로 만들면 정밀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유지보수를 예를 들어서 뭐 유압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뭐 잘못하면 기름 새고 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래에는 애지간하면 전동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좀 퍼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또 요즘에 액추에이터가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예전에는 유압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프 엄청나게 힘있게 하고 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액추에이터 방식으로 다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더 정밀하게. 그래서 그거에 또 이제 화제가 좀 됐었죠. 그쵸. 예. 도대체 그 미국 회사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뭘 한 거냐. 그냥 미국 회사에 돈 된 거 말고 뭐 한국 그런 기업 그룹의 일부가 되어서 어떤 뭐 좋은 장점을 보여줬느냐라고 할 때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제품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아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예. 거듭났구나. 새로운 걸 보여줬구나라는 이거는 정말 대량 생산해서 쓸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해줬죠. 아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도 그렇고 김정학님이 로봇은 서브모터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브모터의 국산화도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근데 그러면 이제 관절 하나하나에 감속기, 모터 이게 합쳐진 액추에이터 이 정말 다 중요한데 그게 정밀해야 되는데 로봇이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딸려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너무 과하게 힘을 줘서 뭐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액추에이터 같이 이렇게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잘 움직여야 된다라는 네.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10,000번을 정확하게 30도 각도로 딱 움직였는데 11번째 움직일 때 30도가 아니라 뭐 한 60도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옆에 있는 기계 장치를 로봇이 쳐가지고 네, 네. 사고를 낼 수도 있거든요. 다 불량품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를 온 힘을 다해서 잘 만들었는데 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힘이 너무 없다. 힘 딸려요. 무게를 한 5kg, 10kg 정도 걸어놨더니 여기가 막 푹 꺾여버린다. 이러면 그것도 현장에서 쓰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람 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로봇을 쓰는 건데 로봇이 사람보다 더 허약하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탱크 만들던 회사, 박격포 만들던 회사 이런 회사에서 하기가 좋은 분야이기도 한 것이고요. 뭐 부품은 뭐 딴 데서 조달해서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 업체들의 문턱이 굉장히 좀 높고 한 번 장악한 회사들이 쉽사리 좀 양보를 잘 안 해주는 그런 영역이 이 로봇, 특히 이 로봇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들을 잘 만드는 기술 영역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 로봇 분야에 일어난 큰 지각 변동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독일에서 예로부터 유명한 로봇 명가라고 하는 쿠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여기 제품 쓰는 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로봇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독일 기계공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제조업 제품들을 만드는 그 기반 기술을 따바치는 회사라는 식으로도 독일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던 회사였는데 네. 이게 뭐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 기구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중국의 가전제품 회사에서 여기 지분을 슬슬 인수를 하다가 나중에는 웃돈을 크게 주고 경영권을 가져왔어요. 인수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뭐 되게 막 문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뭐 오히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독일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었고 요즘에 로봇 시장이 좀 흔들흔들한다. 그러니까 뭐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단적으로 주는 회사로 또 로봇 하면 뭐 우리가 뭐 이류라고 하면 서럽다라고 할 만한 나라로. 스웨덴에 뿌리를 두고 시작을 해가지고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ABB라는 다국적 기업이 있거든요. 이 회사 제품도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제조업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그 손정희 회장님 그쪽 회사에서 일본 쪽 그쪽에서 이 회사의 로보틱스 부분을 인수를 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 원래 자동차 부품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별의별 거 다 만들면 예. 옛날에는 뭐 전철 뭐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무기도 만들고 엄청난 큰 회사네요. 사업을 하는 그런 계열사들이 많은 다국적 기업인데 그 중에 로봇 근데 이제 워낙에 다양한 사업을 하니까 로보틱스라는 것도 어디까지 선을 긋느냐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양한 자동화된 장비들을 만들기 때문에 자동화 장비 중에 요 선까지는 로봇이 아닌 걸로 치고
식으로 로보틱스 부분으로 넣지 않고 나머지는 빼고 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절대 강자로 항상 이야기하는 회사가 일본의 이제 화낙이라는 회사인데요. 어허. 이 회사는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신비로운 느낌도 좀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뭐 후지산 밑에 있다고 네, 하고 막 사람들 화나게, 접근 못하게 예. 한다고 하고 막 그 정보 유출될까봐 뭐지 뭐 인터넷도 안 쓴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막 그런 예. 회사잖아요. 화낙이 약자를 따가지고 지은 이름인데요. 첫 번째 F가 후지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에 한번 이거 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화낙 이 회사가 진짜 말 그대로 후지산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낙의 이 본사 사진 찍은 거 보면 뒤에 후지산 배경으로 나오게 찍은 되게 사진이 멋있어요. 참 많습니다. 네. 이게 거리가 대충 우리나라의 백담사에서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정도 거리로 정말 후지산 정상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어떻게 보면 좀 시골 마을 같은데 고지대에 있는 예, 거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데 그러면 이 로봇 회사가 뭐 좀 그렇게 규모는 작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로봇 우리나라 원화로 따졌을 때 매출이 매년 뭐 8조 원, 9조 원 뭐 이렇게 나오고요. 예. 영업이익률이 높기로도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뭐 어떨 때는 뭐 20%, 30% 뭐 많이 나올 때 옛날에 전설적일 때 40%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느냐. 기계 만드는 회사가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 홍보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딴 회사들만큼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신비의 회사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한편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요즘에는 뭐 도시가 수도만 발달하고 지방, 지역은 자꾸 산업이 좀 죽어간다. 그걸 어떻게 되살릴 거냐. 이런 이야기들에 세계 수많은 선진국들이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 회사는 후지산 밑에 어떻게 보면 이 산골 같은 곳에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또 이런 유명한 기술 기업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품부터 산업을 로봇 했던 나라들이 제조 기반을 또 강하게 갖고 있고 이게 또 휴머노이드 시대랑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 오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뭐 10번 잘 움직이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이제 큰일 난다라고 네네네. 해주셨는데 네. 매번 뭐 수만 번, 수십만 번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도 그 사이에서 오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정확도는 어떻게 이게 좁혀나가는 거예요? 네, 정확도는 액추에이터를 잘 만들어서 좁혀나가는 요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체 자체를 잘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향상시켜가지고 더 정확하게 간다라는 쪽도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말고 비정상적으로 작용할 때도 안전의 범위 안에서는 로봇이 잘 작동돼야 된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SF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로봇하고 사람이 싸우는 거 뭐 이런 거 영화에 흔히 나오는데 자아를 가져서. 네, 우리나라에 로봇 팔에 맞거나 예. 로봇 발에 밟히거나 해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1년에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거의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10년간 통계를 내본 거를 보면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로봇과 관련된 재해가 355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한 36건 정도의 로봇 관련된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다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산업용 로봇은 규정이 있잖아요. 안전 펜스를 쳐야 되고 그 안에 네네네. 사람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그런데도 이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쓰니까. 네, 우리 뭐 요즘에는 뭐 많이 알려진 통계입니다만 세계 로봇 연맹에서 뭐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나 배치돼 있느냐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한 1,000대 이상이 배치돼 있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2위가 싱가포르인데 2위가 한 700 정도밖에 안 되고 로봇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독일은 400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대수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 10,000명당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 네, 절대 대수도 뭐 엄청나게 많고요. 네, 절대 대수도 뭐 중국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좀 적은 것이지 절대 대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로봇을 많이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뭐 미국 이런 나라가 10년 정도 로봇을 더 키워 나가야지 한국 정도 로봇을 쓰는 데로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제일 좀 선두에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요즘에 로봇 뭐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그걸 보고 좀 따라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는 게 지난 수십 년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로봇이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반대로 로봇에 관해서는 요즘 외국의 외신 언론을 보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 해본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로봇이 일자리를 가져가는 문제, 로봇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를 좀 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들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인데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다. 이런 문제 한 20년째 좀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뀐 것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로봇을 많이 투입하는 이런 산업 체질로 변화해오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이런 좋은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변해버린 이런 것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점점 가겠구나라는 거를 딴 나라를 보고 배울 데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서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해가면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게 왜 요즘에 뭐 젠슨 왕도 그렇고 세계 유수의 AI 기업, 로봇 기업들 CEO들이 우리나라 많이 은근히 찾고 있대요. 제조 현장에 가서 그 제조업의 데이터를 많이 좀 보고 싶어서 우리나라 그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로봇과 산업 현장에서 공생하고 있는 관계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로봇 밀도 같은 경우에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중국이 순위권 바뀌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중국이 치고 올라가지고 지금은 한국, 싱가포르 다음에 거의 중국일 정도로 거의 한국을 바짝 위협하는 수준으로 지금 중국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간 그런 지표같이 보이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을 많이 투입해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야지 이런 사회적인 갈등도 줄여나가고 제조업 경쟁력은 더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우리가 풀이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한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연님이 강연을 보는 듯했다고 곽 작가님의 열정적인 말씀이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염장화님이 코스피 5,300 돌파했다라는 것도 알려주셨는데 아까 5,320까지 갔더라고요. 지금은 5,255까지 조금 다시 상승폭 내주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0.65%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하이닉스가 현재는 5.5% 올라가고 있고 아까 7% 이상 또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내일은 주말판,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강원국 작가와 함께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라는 책을 읽어보시죠. 아무리 AI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는 인간관계를 또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그걸 또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텐데요. 같이 또 고민해보고 공부해보시죠. 1라디오 또 유튜브 동시에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